안녕하세요.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어떻게 흘렀는지 지난 날을 기억해보면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벌써 연말이 찾아와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계절이 되었네요. 저도 이제 40을 넘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중 최고를 꼽자면 올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보다 훨씬 윗세대 분들께서는 아들과 딸 차별을 느끼셨을 분들도 많았을 테고, 며느리들끼리 비교가 되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많았겠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신처럼 굴던 그 사람의 끝이 얼마나 볼품 없었는지 여러분들께 그 재미난 이야기 한번 쏟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타일을 붙이던 타일공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떠발이나 아트월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되지 않고 단순 고벽 시공이나 덧방 정도나 할 줄 아는 조공 20만 원짜리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새끼였다 이 말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오야지급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눈동냥으로 그 기술을 훔치고 열심히 따라 배우고 있는 수준이었지요. 여자로서 사무실에 앉아 편안하게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막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잘하는 일을 찾아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친정엄마는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동네 마을 잔치에서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면 항상 우리 엄마가 1등으로 손을 들곤 했었지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남의 집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의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주어진 일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돈을 버셨어요. 하지만 가난함이라는 건 늘 저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아껴 쓴다고 해도 이미 우리에게 쌓인 빚은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것을 꾹 참아가면서 열심히 모았지만 아버지께서 시골에 집을 짓겠다고 큰맘 먹고 대출까지 받았었던 돈을 모조리 집 지어준다는 인간에게 사기를 맞아서 집은 집대로 잃어버리고 당장 오갈 곳도 사라지고 빚은 빚대로 생겨버린 사건 때문에 저희 가족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타일 시공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순수하게 온 가족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순진한 우리 아버지를 꼬드겨 돈을 들고 날아버린 사기꾼을 어떻게든 찾고 싶어서 전국을 돌며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었지요.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타일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서울이라는 큰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몸을 뉘일 곳이 없는 신세라 고시원 쪽방을 얻어서 다짜고짜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보증금 0원, 월세 45만 원. 그 월세 4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처럼 느껴지던지요. 지금이야 월세 45만 원이라면 싼 돈이지 싶지만 그때는 창문 하나 없고 겨우 2다리만 뻗을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 놓인 방이 이렇게 비쌀 수 있는 건지 손이 덜덜 떨리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일 일을 배우고 싶다고 오야지들을 몇 분 따라다녔었는데 여자라고 일거리도 주지 않고 현장에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얄궂은 오야지들은 저에게 그딴 손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라며 비웃고 깔깔거리면서 저의 자존심을 뭉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벌고 싶은 저에게 그런 농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시골에서 찬바닥에 몸을 뉘이고 내 집이 될 뻔한 터를 빼앗겨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에게 그 45만 원짜리 고시원도 사치였기 때문에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20살부터 시작해 30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죽어라 남의 집 벽에 타일만 붙였더니
그 구역에서는 또 인정받는 타일 시공자가 되었지요. 저는 기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련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당을 보통 35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에 한 건 혹은 정말 일이 많을 때는 두 건까지도 해가며 통장에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집을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25살 때까지는 일단 12만 원으로, 30까지는 일당 35만 원으로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서울에 제가 지낼 원룸도 하나 얻고 우리 부모님 당장 집은 못 지어드려도 두 분이서 사실 수 있는 시골에 작은 집 하나도 해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잃어버린 그 터에 집 지어드리겠다 결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일만 했더니만 이제는 오야지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밑에 잡부와 조공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타일을 붙이러 다니고 어떻게든 일자리 하나를 더 찾아내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 사장님들이 일거리를 물어다 주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타일을 붙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제 남편을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장의 목표가 부모님 집을 해드리는 것이었는데 결혼식을 준비할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 제 마음대로 제가 번 돈을 쓸 수도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인데 당연히 제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요. 거기다가 저는 여자로서 꾸미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20살부터 십수년을 먼지 뒤집어 써가며 소위 말하는 노가다꾼들과 믹스커피나 나눠 마실 줄 알았지.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꼬셔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와는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일을 하는 환경도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있는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배웠고 현장에서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지요. 늘 깔끔하게 정리가 된 옷을 입고 다녔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목장갑을 낀 저와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시 반대에게 끌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일을 하는 저를 보고 자꾸만 눈길이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악바리처럼 일을 하는 근성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보통 여자와는 다르다고 느꼈답니다. 제 남편도 특이한 취향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녔습니다. 연애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자고 하니 저는 황당했죠. 저는 남편에게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 집 지어드리려면 적어도 넉넉 잡아 3억 5천은 필요할 것 같다. 아직 1년은 더 모아야 그 돈을 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만 귀찮게 하고 나를 포기해라 하는 의미로 말을 했던 것인데 남편은 1년 뒤에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정말 제가 돈을 모아서 시골에 땅을 다시 사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말을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는 내가 봐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1년이나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더 미룰 필요 없겠죠? 저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죠.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결혼 날짜를 잡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보고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결혼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집을 지을 돈을 모을 1년, 그 1년을 잠자코 기다리라는 건 줄 알았다고 자기는 이제 홍이도 꽉 채웠는데 언제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겠냐고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싫지도 않고 밉지도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1년 동안 묵묵히 뒤에서 일거리도 찾아다 주고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물론 시공적인 면은 제가 한 수위지만 미적 감각은 남편이 한 수위였거든요.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조화로운 색상을 그렇게도 잘 찾아내더라고요. 저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몸만 오면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우리 남편,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 지어드리느라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정말 덜렁 몸만 가게 되었지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렸다고? 대단하네. 토지값에 건축값에 아주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소원하시던 것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집 지으려고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하시고 20살에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타일 시공일을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이 사람 만난 거기도 하고요. 아이고, 여자가 그렇게 마음 먹기도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여장부가 따로 없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던 우리 아들에게 딱 어울리는 짝이 아닐까 싶네. 아이고, 아주 든든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놀라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사실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왔지 이걸 가지고 생색을 낸다거나 저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제 결단력에 대단하다고 말을 해주었고 집안이 망해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저를 맏며느리감으로 삼기에 아주 딱이라고 단박에 허락을 해주셨죠. 제가 시골에 집을 짓느라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었기 때문에 정말 서울에 제가 살고 있던 원룸 전세 보증금 1억이 채 안 되는 돈 말고는 돈이 없었는데 그걸로 혼수를 해오면 딱이겠다면서 더 볼 것도 없다고 결혼을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35살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가서 소위 말하는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겹경사가 이루어졌다면서 시댁 어르신들 모두 기뻐해 주셨어요. 저는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가족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으니까요. 늘 저에게 복덩어리라고 말을 해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평생 효도하고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곪지 않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철없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보다 2살 어린 도련님이었는데 게임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남편이랑 엄청나게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도련님은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같이 하는 식사 자리인데. 냅둬라. 아휴, 나이가 30을 훌쩍 넘겼는데 어찌 저리 철이 없게 사는지 모르겠다. 게임으로 무슨 돈도 벌고 한다고 하는데 남자가 번듯하게 직장에 다녀야지.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더니 저래서 어디 연애는 하겠어? 아니다. 연애를 하는 게 더 재앙일지도 모르지. 에휴, 어머님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예, 걱정뿐이겠어. 저러다가 방에서 갑자기 픽 쓰러져도 모를 일이라니까. 밥 먹으라고 해도 맨날 뭘 그렇게 바쁜지. 아유, 나도 이제는 포기했다. 그나저나 우리 예쁜 며느리 배가 이렇게 나와서 숨쉬기도 힘들겠어. 이제 몇 주 안 남았지? 네, 예정일까지 5주 남았어요. 막상 출산할 때가 되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어머님.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은 쉬고 있는 거야? 지난주까지는 현장에 나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해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니까 현장 사람들도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가서 타일 붙이는 거 구경하는 게 다였는데 그것도 오지 말라고 하니까 서운한 거 있죠? 이 애끼 당연히 애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지. 그거 뭐 안 간다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안 그러냐?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출산하고 푹 쉬다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출산 휴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일자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고르고 힘든 길이지만 선택을 기가 막히게 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저에게 너무 많은 칭찬을 쏟아내 주시니까 시댁에 갈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저를 아껴주신다는 게 눈빛만 봐도 느껴지니까 좋았죠. 제가 한 달에 적당히 일을 하면 800만 원 정도를 벌었었는데
남편도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돈을 꽤 잘 벌었으니까 시댁이랑 친정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매번 용돈을 받으실 때마다 고맙다고, 미안해서 어쩌냐고 말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했어요.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용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안다면서 아끼고 또 아껴서 사용하겠다고 빈말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뜻있게 돈을 사용한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했고 장군감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연 분만을 했는데 우리 아들 무게가 4kg가 넘는 바람에 정말 난산이었어요. 거기다가 첫 출산이라서 어디에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하는지도 몰라서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야 말았죠. 회복실에서 올라와 병실에 누웠는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울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출산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숨 쉬는 게 편안해져서 좋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냥 걱정스럽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이고야,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다. 이 작은 몸으로 4kg가 넘는 손자를 낳느라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까?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덩어리 같은 우리 며느리를 저희 가족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딸처럼 아끼고 보듬어 주겠습니다. 아이고, 그리 말씀을 해주시니 저희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멀리 살아서 임신기간 내내 옆에서 돌봐주지도 못했었는데 사돈이 이리 예쁘게 봐주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 마치 친정 부모님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몽글몽글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저에게 닿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저희 아이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거든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간호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시댁의 든든한 기둥이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쓰러짐은 온 가족들에게 충격이었죠. 딱 한 사람 도련님만 빼고요. 도련님은 시아버지 병원에도 어쩌다 한번 시어머니께서 일이 바빠 못 오실 때만 잠깐 와서 얼굴을 비출 뿐이었어요. 게임하느라 바빠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도련님을 보면서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돈 버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저랑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도련님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제일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너무 열심히 병간호를 한 탓인 건지 번아웃 비슷하게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출산 이후에 복직을 하려고 일을 알아보면서 설렁설렁 현장에 다시 나가고 있었던 제가 다 포기하고 병간호에 매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병에 걸린 환자를 보살피다 보면 건강하던 사람들도 무너지기 마련이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오게 되는 법이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에너지를 잃지 않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병간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 덕에 숨을 쉬면서 산다. 우리 둘째도 꼭 너 같은 마누라 데리고 와야 할 텐데 말이다. 우리 맏며느리 정말 고맙다. 든든하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쓰러지시고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2차 출혈과 쇼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무뚝뚝하고 말씀이 별로 없으셨던 시아버지였지만 집안의 단단한 기둥 하나가 뿌리채 뽑힌 기분이 들었거든요. 우리 남편도 펑펑 울면서 시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명의가 시아버지 명의였는데 시어머니에게 상속이 되면서 세금 문제가 엮이게 되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분가를 한 상태였으니까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줄여가시면서 나머지 차익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죠.
저희 집 가까이 이사를 오신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보내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35에 시집을 와서 39이 될 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돈독한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지요. 저는 현장으로 복직을 했고 아이는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셨어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 4시에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하원을 하시면 그때부터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한두 시간 시어머니께서 아이에게 글자와 숫자도 알려주시고 정말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37이 된 도련님 또한 게임을 줄이기로 마음을 먹은 건지 작은 사무실에 취직을 하는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물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던 사람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한다고 게임을 접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에는 또 열심히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는 도련님이 어느 회사든 취직을 했다는 것에 만족을 하셨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 가족은 비가 온 뒤에 굳은 땅처럼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걱정거리란 딱 하나, 도련님의 결혼뿐이었어요. 도련님은 만나는 여자분 없으시대요? 제가 어디 손자리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유, 나도 도통 모르겠다니까. 아니, 여자가 영 없는 것 같지는 않더라 이 말이야. 도련님한테요? 왜요? 요즘 게임 안 하고 데이트라도 하신대요? 아니면 뭐 소개라도 받으셨어요? 그런 거는 아닌데 밤마다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깔깔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린다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랑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게임할 때도 다 같이 전화하는 것처럼 모여서 이야기하고 한다던데요.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연애도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지. 그 외에 나랑 친하게 지내는 미용실 아줌마 있지. 좋은 선자리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 터냐고 물어보길래 선보라고 했더니 질색팔색을 하면서 결혼할 여자는 알아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느낌이 딱 오더라 이거야.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하는 그런 느낌.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도련님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에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무슨 여자친구가 생기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던 거죠. 정말로 도련님에게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같이 게임을 하는 여자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도련님이 퇴근을 한 이후 월급을 받았다며 밥을 사겠다고 해서 의아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날은 남편도 저도 현장 일이 일찍 끝나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도련님이 퇴근을 한 이후에 웬 여자랑 같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와 시어머니까지 전부 다 입을 떡 벌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도련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련님이 아주 수줍은 얼굴을 하면서 저희에게 그 여자분을 인사시켜 주었어요. 소개를 언제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아서요. 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정말 뜬금없는 폭탄 선언이었죠. 미리 언지를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을 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동네 삼겹살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 팔푼이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도련님이 상식이 없고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다고 해도 제정신이 박힌 여자라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경우 없는 일이라고 나서서 말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가 뭔가 인상이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무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길이 무관심도 아니고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사람을 내리깔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킨다고? 내가 미리 언질이라도 받았더라면 참 아이 준비라도 했을 텐데. 반가워요. 내가 요 녀석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형수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철 씨 여자친구예요. 저도 이렇게 갑작스레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많이 놀라셨죠?
민철 씨가 꼭 오늘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 안녕하세요. 도련님이 언제 결혼 준비를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네요. 아, 네. 그런데 저희 민철 씨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동안 이야기 들어보니까 취직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꽤 말을 많이 얹으셨던 것 같아서요. 저돌적이라고 해야 할지 공격적이라고 해야 할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분위기에는 낫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치껏 조용히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왜냐면 어디서 만났냐는 질문에 예상치도 못한 대답이 나왔거든요. 우리 아들이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놈인데 도대체 어디서 만나서 연애를 했다는 거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나? 아니요, 저희 게임에서 만났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 그런지 통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데이트를 해도 뭘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 안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인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의자 등받이에 확 기대시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 제가 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동서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도련님 여자친구가 엄청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도련님도 눈치 볼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분명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아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둘째 여자친구는 뭐라는 사람인가? 저는 의사예요.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꽤 높아요. 월급이 세금 떼고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말에 저희 가족 모두 다 합주기가 된 것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도련님의 어깨가 확 치솟더라고요. 물론 저도 비슷하게 벌었었죠. 한창 일을 할 때는 한 달에 800에서 900만 원도 벌었었거든요. 지금은 아이 낳고 일이 줄기도 했고 일부러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500만 원 전후였어요. 돈을 잘 벌 때는 시어머니께 용돈도 200만 원씩 드렸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차에 못 드리고 있었죠. 친정에도 똑같이 용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도 자식된 돌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금 떼고 800만 원을 버는 의사가 도련님의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바뀌시더라고요. 그래, 의사였어? 아이, 근데 무슨 게임으로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여가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게임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체력 소비 안 해도 되고 집에 앉아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취미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 사람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천생연분인가 봐요. 아이, 그럼. 보통 여자들은 게임 싫어하고 게임하는 남자들 이해 못 해준다고. 근데 이 사람은 나랑 같은 게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결혼할 거야. 결혼하면 지원 팍팍 해줄 거지. 대신 이 사람도 엄마한테 용돈 드릴 거래. 지원이라니? 아니, 어떤 지원을 말하는 거냐? 집은 제가 딸이 독립해서 살고 있어서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혼수도 따로 준비할 거 없고요. 근데 제가 개원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부원장으로 월급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개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자리도 알아보고 했어요. 이가 또 인테리어는 아주버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보증금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한 3억 정도 필요해서요. 3억이라고? 아니, 내가 3억이라는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달라고 그러냐. 엄마, 아버지 집 정리하고 차익 남은 거 있잖아. 그거 거의 3억 가까이 되지 않아? 남은 건 엄마가 대출 좀 받으면.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둔 돈이잖아. 그걸 지금 개원하는데 달라는 게 말이나 돼? 아유, 엄마, 잘 때는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니까.
엄마가 그 돈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투자. 앞으로 엄마가 20년 더 살 텐데 이 사람이 용돈 줄 거 생각해봐. 그거 3억 아껴서 20년을 어떻게 살 건데? 한 달에 125만 원이라고. 이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용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엄마한테는 노후 보장 확실하게 되는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도련님의 말에 홀라당 넘어갔어요. 사실 그럴 만도 했죠. 저도 예비 동서만큼 벌 때는 시어머니께 2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었으니까요.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통장에 들고 있어봐야 이자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 고민을 쭉 하시는 것 같은 얼굴을 하셨지만 이미 마음은 도련님 쪽으로 넘어간 듯 싶었어요. 남편은 의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동서에게 기가 막혀 했지만 도련님이 결혼까지 하겠다고 나서는데 반대도 못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죠. 일단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 하시며 시어머니께서도 슬쩍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으니까 갱년기 이후에 삭신이 쑤신다고 힘들어 하셨었는데 정형외과 의사인 동서가 병원으로 매번 모셔 물리치료를 해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는 영양제부터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비싸서 자주 받지도 못하는 도수치료까지 공짜로 다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됐다고 거절을 하시다가 몇 번 도수치료 받으시니 정말 좋으셨던 건지 일주일에 5번씩 동서를 만나러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동서가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께 예쁨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그렇게 선물을 안겨주는데 딱 시어머니의 취향을 저격하는 선물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만 거실 한복판에 안마의자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마의자 하나 사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동서가 선물을 해줬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슨 명품 스카프의 외투에 도대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런 선물 공세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시댁의 짐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딱딱한 바닥을 좋아하셔서 침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었는데 돌침대까지 놔드렸더라니까요. 아유, 내가 게임한다는 소리만 듣고 사람을 오해했지 뭐냐. 이렇게나 다정하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아이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이고, 정말 효녀가 따로 없다. 제 앞에서 어느 날부턴가 동서 칭찬만 하시는데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물론 저랑 시어머니 사이도 돈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했었죠. 저에게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도련님이 동서와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하고 난 뒤 저도 일거리를 늘리면서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층고가 높은 카페 벽면을 작업하던 도중에 제가 사다리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안전장치가 없이 떨어지고 말아서 허리를 크게 다친 겁니다. 허리뼈가 완전히 댕강 나가버려서 바로 응급수술까지 받았어요. 허리에 철심으로 고정을 해놨지만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은 앉지도 못하고 서는 것은 더더욱 무리였어요. 제일 큰 문제는 재활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신경도 조금 다쳤거든요.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였지만 타일 작업상 쭈그려 앉아서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일도 많았는데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니 고소공포증도 생기고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지. 아니, 돈 버는 게 우선이겠어?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돈을 잘 버는 의사 며느리가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었는데 맏며느리가 오래 걷는 걸 힘들어하는 병자가 되었으니 비교가 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복덩어리, 우리 예쁜 며느리 하시면서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찬밥보다 못한 신세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니 시간이 좀 남아서 시어머니와 동네 공원 산책이라도 하려고 하면 저에게 혀를 끌끌 차며 말을 하셨죠. 내가 너처럼 한가한 줄 아냐? 나 둘째 며느리랑 미술관에 전시 구경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기로 했다.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랑 다니면서 얼마나 눈이 높아졌는지 모른다. 동네 공원 산책은 혼자 해라. 아이 그 지질이 궁상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서가 선물을 해준 명품 옷을 입고 미술관에 그림 구경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낯설더라고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슬린 건지, 어쩜 이렇게 명품의 노예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가 도련님이랑 결혼을 한 지 그래봐야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5개월 사이에 시어머니는 저와 매일 하던 연락도 뚝 끊어버리고 동서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동서는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렸거든요. 대신 시어머니께서는 동서가 개원을 할 수 있게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셨고요. 아파트 차익에다가 추가로 대출도 받아서 도와주셨더라고요. 솔직히 조금은 서운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잘 지냈었잖아요. 제가 다쳐서 큰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그때는 이런 한 푼 지원을 안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냐고 걱정은 해주셨지만 그게 제 몸 걱정이라기보단 저희 가족의 가계 걱정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하기 전부터 개원을 하게 해주겠다고 3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줬다는 것부터가 마음을 조금 상하게 만들긴 했죠. 남편도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기막혀 하는 것 같긴 했어요.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잘 해주셨는데 의사 며느리 생겼다고, 매달 생활비 주는 며느리가 생겼다고 바로 태세를 전환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 상황을 생각하면 또 제가 서운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이전에 저와 다른 처지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아이랑 놀아주려고 해도 허리가 금방 아파져서 시간을 같이 보내기가 힘들었고, 남편은 외벌이로 돈을 벌어야 했고 또 저의 재활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점점 탐탁치 않은 며느리로 전략하고 있었죠. 아이는 점점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그걸 남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으니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며느리로 보였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시댁 가까이에 개원을 한 동서에게 점심 밥상까지 차려주면서 금이야 오기야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눈치가 보였죠. 이번에 그 애세 둘째가 나한테 용돈이라고 500만 원을 보냈지 뭐냐? 아유 내가 매일 차려주는 점심상이 고맙다나 뭐라나. 근데 내가 하필이면 내일 딱 점심 약속이 있지 뭐냐? 하루만 네가 점심 밥상 좀 차려다가 둘째 좀 챙겨줘라.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 뭐 하냐고 동서밥이나 챙겨주라고 했어요. 저는 눈치껏 동서를 위해서 점심상을 차렸고 동서는 또 그걸 넙죽 받아 먹더라고요. 마치 당연하게 제가 차려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필이면 악재가 겹치고 또 겹친다고.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은 점점 죽어가고 저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눈치만 보이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동서 편만 들고 저를 하찮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온 가족이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찍 와서 상을 차리는 걸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어머님 저 병원 갔다가 가야 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아 내가 오늘은 애들 다 불러놓고 저녁 먹을 거라고 일찍 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했더니 병원 예약을 잡아? 일부러 그런 거냐 너? 아니요 재활치료 받는 날이라서 미리 예약을 잡아뒀던 거예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구나. 그러면 병원 끝나자마자 바로 오도록 해. 저는 병원에서 힘들게 재활치료를 끝내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릴 준비를 했어요. 따끈한 새 밥을 차려놓고 반찬도 동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려두었죠. 저희 가족은 완전한 육식파였는데 동서는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상에 전부 풀떼기들만 올라왔죠. 저녁 시간이 되고 다들 식탁에 앉았는데 저희 아들이 반찬 투정을 했어요. 맨날 나물 반찬만 있으니까 어린 아들이 당연히 햄이나 고기를 찾았죠. 아니 무슨 반찬 투정을 하고 그래. 집에서 얼마나 애를 멋대로 키웠으면 애가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반찬 투정을 하고 있냔 말이야. 아 엄마 당연히 고기 반찬 좋아할 나이에 나물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채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안 그러냐 둘째야. 그럼요. 피를 맑게 해주는 걸요. 영양가 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먹으면 내장 지방도 쌓이고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채식을 주로 하고 가끔 고기로 영양분만 챙겨요. 어린 아이일수록 고기를 먹여서 몸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의사동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의사동서의 말만 믿고 계시더라고요. 국까지 다 떠서 나르고 물까지 챙겨주고 자리에 앉았더니만 제 밥그릇만 없더라고요. 밥은 시어머니께서 뜨셨는데 제 밥그릇만 안 놔주신 거예요. 거기서 정말 차별감 엄청나게 느끼고 서운함도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밥그릇 하나 챙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제 밥그릇만 딱 빼두신 건지. 제가 일어나니까 시어머니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만 밥이 없어서요. 밥 금방 떠서 올게요. 아이고 내가 전자레인지에 데워두었는데 까먹고 안 꺼냈구나. 그러더니만 전자레인지에서 밥 공기 하나를 꺼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밥솥에 새밥이 따끈따끈하게 지어져 있는데 왜 전자레인지에 제 밥만 돌렸는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밥그릇을 받자마자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서에게는 갓 지은 밥을 줘놓고 저에게는 언제 지었을지 모를 54가지 진동을 하는 밥을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밥 그릇 구석에 시퍼렇게 곰팡이까지 피어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 이거 상한 밥 아니에요? 아, 이 냄새도 그렇고 이거 곰팡이까지 피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이 신내 나는 밥을 먹으라고요?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신내는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워둔 밥을 그냥 버리냐? 누군가는 먹어야지. 아우, 신내가 진동을 하는데 이거 먹었다가는 배탈 나겠어요. 저 새 밥 떠올게요. 그러면 이 밥은 누가 먹어? 음식 아까운 줄도 모르고 아이 너처럼 돈도 못 벌어오고 이런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쓸모없는 년은 필요 없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쓸모없는 년이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노가다 뛰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사람이 지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는 법인데 쟤는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몰라. 그래도 돈은 잘 벌길래 내가 허락을 했더니 이제는 돈도 못 벌어오잖아. 허리 병신 되어가지고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뭘 더 두고 볼 게 있냐. 아이고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 짝으로 아까워도 너무 아깝지. 내가 똑똑한 며느리 두고 보니까 장남 결혼 단단히 잘못시켰다는 걸 깨달았지 뭐냐.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울고 싶지 않아서 힘을 꽉 주어도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의 손을 잡고 저를 일으키더니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듣자고 여기서 밥 먹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제 와이프한테 엄마가 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그것도 우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병신이니 쓸모없는 년이니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엄마가 사과하실 때까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사과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연락하세요. 어머나,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사과는 왜 하냐? 아유 됐어. 나도 답답하게 너희들 얼굴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 없다. 거 밥맛 떨어지니까 얼른 나가.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축객령을 내리신 이후에 정말 사과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의절 선언까지 했고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고 도련님도 동서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는 시어머니께서 틀린 말 한 것도 없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 하라고 했다는데 미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지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을 깔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동서가 의사인 거지 도련님이 의사인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한마디 더 보태자면 의사라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라는 법도 없고요. 본인이 노력해서 의사가 된 것까지야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된 것이지 우쭐대고 싶어서 의사가 된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정말 저희도 그 가족들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댁과 의절을 한 뒤로 어떻게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의사 동서가 들어온 뒤로 느꼈던 차별감에서도 해방이 되었고요. 비록 제가 대단한 복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제가 차별감에서 해방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기쁜 마음으로 챙길 수 있겠더라고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남편의 사업도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주춤했던 인테리어 사업이었는데 다시 한번 붐이 일기 시작한 거죠.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요. 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죠. 그 1년 동안 정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집도 얼마나 쇠고집인지 남편은 저에게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주지 말자고 했어요. 분명히 사과를 해봐야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 사과일 거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저희 가족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없어도 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과의 말도 꺼내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짐까지 싸들고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내가 지난번에 너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었었지? 그게 그때는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여우에 홀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사과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무슨 사과가 그래요? 됐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이 짐은 다 뭡니까? 집에서 쫓겨나기라도 하셨어요? 그래, 그 집 없어진 지 오래다. 아니, 내가 팔려고 판 게 아니라 뺏긴 거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와 의절을 하고 나서 동서랑 그렇게 잘 지내셨대요. 동서는 시어머니를 살살 구슬려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을 했대요. 하지만 수중에 돈도 없고 대출빚도 남아있던 시어머니께서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자 도련님도 동서도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구슬렸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집까지 팔아치우고 나면 오갈 곳이 없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을 하셨대요. 어머님, 오갈 곳이 왜 없어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면 되죠. 어머님이랑 합가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사 며느리가 먼저 합가를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냐며 냉큼 집을 팔아치워버리고 그 돈을 동서에게 모조리 쥐어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던 의사 며느리와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생판 지옥이 따로 없더랍니다. 합가를 했다는 이유로 식모살이를 하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서는 집안일에서 아예 손을 놓아버렸대요. 평소에 점심밥은 항상 시어머니가 챙겨주고 있었으니 당연하다는 듯이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흔한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았대요. 이유요? 게임해야 돼서요. 퇴근하고 씻고 밥 딱 먹고 나면 도련님이랑 나란히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느라 나와보지도 않더랍니다. 집 청소,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전부 시어머니가 맡아서 하셨대요. 시어머니께서 어디 그런 생활을 기대하고 합가를 했겠습니까? 아부 잘 떨고 선물 잘 안겨주는 의사 며느리 덕 톡톡히 보겠구나 싶어서 합가를 했지만 현실은 그저 얹혀 사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 1년 사이에 도련님도 일을 그만둬 버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놈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 싶었지.
글쎄 회사에서 일이 바쁘다고 자꾸 야근을 시킨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는 게 아니겠냐.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이 글쎄 나랑 둘째 며느리한테는 상의도 없이 사표 쓰고 와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분통이 터져서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했더니 집 마누라가 돈 잘 벌어오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런데는 더 웃긴 건 뭔지 아냐? 우리 아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생활비에 구멍이 났다면서 나한테 생활비 주던 것도 다 끊어버리는 거 있지. 아니 원장씩이나 달고 지병원 운영하면서. 아니지, 그 병원도 내가 해준 병원이잖아. 시어머니께서는 울분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 팔아서 남긴 차익에 본인이 지금 살고 있던 집에 대출까지 받아서 병원 증원까지 해놨더니만 이러기가 있냐고 억울해 하셨어요. 저희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지금 동서랑 싸우고 틀어져서 저희 집으로 짐 싸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서방님은요? 서방님은 뭐 하고요?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글쎄 둘이 이혼했댄다. 네? 이혼이요? 서방님하고 동서가 이혼을 했다고요? 그래. 둘이 이혼 도장 딱 찍고 나한테 나가라고 통보를 하더라고. 그 집이 둘째 며느리가 이전부터 살던 집 아니었니? 이제 남이니까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당하겠어. 그 이혼을 했다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의사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자 시어머니께서 잔소리를 조금 하셨대요. 본인을 식모 취급하는 것도 슬슬 불만이었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맨날 게임만 하는 도련님도 동서도 답답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갑질이 아이를 가지라는 잔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라고 했대요. 근데 딱 동서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한 거죠. 우리 맏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동서가 그렇게 손주 하고 싶으면 맏며느리네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사냐면서 시어머니랑 한바탕 싸움을 한 거죠. 거기서 도련님이 멍청하게 시어머니 편을 든 겁니다. 백수의 게임 중독인 놈이 무슨 말이 그렇게 길게 나오냐고 동서랑 도련님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자존심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하다가 이혼 도장까지 꽝 찍어버렸다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이니까 나가 하는 동서의 말에 자존심만 살아있는 도련님은 바로 숙식 제공이 되는 공장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동서한테 병원에 들어간 돈이 몇 억인 줄 아냐고 돈 내놔라 했더니만 이미 해준 건데 뭘 빼앗아 가냐고 그동안 같이 살면서 쓴 돈에 선물해준 돈에 생활비 준 것만 계산해봐도 퉁치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맨몸으로 쫓아내버린 거죠. 시어머니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비즈니스 호텔 같은 곳에서 한 일주일 지내셨대요. 두 사람이 다시 화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에 들어간 도련님은 감감무소식 동서는 이제 남이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 시어머니 돈이 뚝 떨어져서 동서가 선물해준 명품이라도 싸게 정리를 하겠다고 중고 판매점에 갔는데요. 이거 전부 S급 가짜인데요. S급이라고 해봐야 20만 원 정도. 이런 건 못 팔아요. 결국 그동안 선물 받았던 것들이 전부 가짜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동서는 그저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려고 물밑 작업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 병원 하나 얻어보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된통 당해버린 거죠. 돈도 없고 도련님은 전화도 안 받고 더 이상 오갈 곳이 없자 자존심 구겨졌고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살살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펼치러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팔을 턱 잡더라고요. 이제 와서요? 아쉬우니까 사과해서 빌붙으시겠다고요. 저희 와이프에게 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 가벼운 말 한마디로 사과하면 끝인 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싫어요. 우리 집에도 자리 없어요. 가세요. 아니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어디를 가라는 거야. 노인정에 가든 노인보호시설에 가든 가시라고요.
작년에 의절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머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른 척 할 거라고요.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의사 며느리한테 가서 빌어보시라고요. 투자한 금액 전부를 못 돌려주겠으면 반이라도 달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틈을 타 남편이 짐을 들고는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봐야 보따리 짐 하나였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들이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존심 세울 게 아니라 다 접고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했는데. 어머님, 그인 말 들어보니까 제가 쉽게 어머님을 용서해버리면 제 상처가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저에게 병신이라고 쓸모없는 년이라고 하셨죠. 이제 와서 쓸모있는 년 취급받기 싫어요, 저도. 저는 그냥 평생 어머님한테 쓸모없는 년 할게요. 그러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예, 내가 어딜 가니? 나 오갈 곳 없다 정말. 하룻밤만 재워주렴. 그게 이틀이 될지 평생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하루도 허락하지 않을게요. 이거 받으세요. 남편은 시어머니 손에 5만 원을 쥐어드렸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시어머니께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노인보호시설이라도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께 냉정하게 나올 줄 몰라서 저도 조금 놀라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를 생각해서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도 남편을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키워준 엄마인데 그런 모진 결심을 하기가 쉬웠을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결국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현관 밖으로 던져진 보따리 짐을 들고 쓸쓸하게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을까요? 돈과 명예에 쫓겨서 의사 며느리의 위치가 본인의 위치라도 된 듯 기세등등하게 지내셨을 텐데 알맹이를 까보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음을 아셨을 테니까요. 본인의 자랑거리가 본인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얼마나 허무하셨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아주 조금의 동정도 가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사람이라면서요. 아직도 본인에게는 제가 제일 소중한데 저에게 준 상처를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이 미안하다고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의 진심으로도 이미 시어머니를 반쯤은 용서한 상태였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스스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노인보호시설에 입소를 하신 건지 구청에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남편은 난감해했고 저는 남편에게 여유가 되는 돈으로 원룸 전세라도 하나 얻어드리자고 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하지 않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보호소에서 나와 원룸에 들어가게 되셨고 동서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으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저희에게 갚을 것들 다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갚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노후를 위해 그 돈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련님은 공장에 틀어박혀서 저희 남편 눈치만 살피는 중입니다. 차마 지도 맞을까봐 무서운지 나타나진 못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버려두고 떠난 인간인데 뭘 잘한 게 있다고 당당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그 인간이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투자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모쪼록 소송이 잘 끝나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네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든 차별하든 결국에는 본인의 업보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단히 깨달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